아빠 기부증이 아빠 기부증이 뭐예요? 저희 재산에 없는 건가요? 재산 상속에 눈이 먼 두 남매의 어리석음을 아버지의 전재산 기부를 통해 깨닫게 되는 80세 장도식 어르신의 가족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늦겨울 저녁 장도식 어르신은 혼자 식탁을 정리하고 있었다. 끓는 된장국 냄새가 좁은 부엌에 퍼졌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8회째였다. 혼자 차린 밥상이지만 오늘만큼은 이상하게 마음이 들떴다. 아버지, 오늘 저녁에 들를게요. 그 한마디 문자 덕분이었다. 외롭던 집안에 오랜만에 사람 목소리가 들릴 것 같았다. 현관문이 열리고 아들 장준호가 들어섰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며느리 윤경이 따라 들어왔다. 그녀는 과일 바구니를 내밀며 예의 바르게 말했다. 아버님, 오랜만이에요. 요즘 건강은 좀 어떠세요? 그럭저럭 버티지. 너희 오니까 든든하구나. 준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아버지 맞은편에 앉았다. 따뜻한 식사 분위기도 잠시 준호가 밥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아버지, 요즘 세금이 많이 오른 거 아세요? 세금이야 늘 그렇지. 왜? 요즘은 다들 미리 증여하시더라고요. 괜히 나중에 세금 더 내느니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대요. 도식은 젓가락을 멈추었다. 윤경이 옆에서 자연스레 말을 보탰다. 저도 들었어요, 아버님. 요즘엔 미리 자식 명의로 돌려놓는 게 효도라잖아요. 그녀의 웃음은 공손했지만 어딘가 얄팍한 계산이 묻어 있었다. 그런 건 내가 알아서 한다. 도식은 짧게 잘라 말했다. 식탁 위의 공기가 묘하게 식었다. 윤경은 당황한 듯 물컵을 내밀었다. 아버님, 물 더 드릴게요. 하지만 이미 그날의 밥맛은 사라지고 있었다. 밤 도식은 거실 불을 끄고 의자에 앉았다.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낮의 대화를 떠올렸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 살아있을 땐 절대 미리 주지 말라고 했지. 그때는 괜한 걱정이라 생각했지만 이제 그 말의 무게가 뼈에 스며들었다. 며칠 후 딸 장수정이 전화를 걸어왔다. 아버지, 요즘은 혼자 계시기 답답하시죠? 오빠네 갔다 오셨다면서요? 그래. 그런데 왜? 그냥요. 아버지도 나이 드셨는데 이제 재산 같은 건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도식은 한숨을 내쉬었다. 너까지 왜 그러냐? 저 그런 뜻 아니에요. 세금 내느라 나중에 고생하지 마시라고요. 편하긴 누가 편하다는 거냐? 나냐, 너냐? 짧은 정적 끝에 전화가 끊겼다. 그날 밤 도식은 다시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았다. 이놈들이 요즘 왜 이러는 걸까? 돈 얘기만 하면 눈빛이 달라져. 사진 속 아내의 미소가 왠지 미안해하는 듯 흐려 보였다. 며칠 뒤 준호에게서 또 전화가 왔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 오세요. 혼자 계시니까 심심하시잖아요. 됐다. 괜히 신세 지기 싫다. 무슨 신세요? 가족인데요. 윤경이도 아버지 오신다니까 좋아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도식은 허전한 집안을 둘러보았다. 냉장고엔 식은 반찬, 텔레비전은 잡음뿐이었다. 그래, 며칠만 있다 오마. 장도식 어르신은 결국 아들 장준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며칠만이라도 오세요, 아버지. 혼자 계시면 적적하시잖아요.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어딘가 부자연스러웠다. 그래도 허전한 집안의 정적이 너무 깊어 그는 결국 가방 하나를 챙겼다. 아내가 떠난 뒤로는 늘 혼자였다. 그래, 며칠이라도 사람 사는 냄새 맡고 오자. 준호의 아파트는 서울 외곽의 신축 단지였다. 반듯한 복도, 차가운 조명. 현관문이 열리자 며느리 윤경이 환하게 웃었다.
아버님, 어서 오세요. 오랜만이에요. 그래, 그래. 집이 아주 반듯하구나. 그녀는 공손히 그의 외투를 받았다. 정갈했지만 그 미소는 왠지 얇았다. 식탁 위에는 잘 차려진 음식이 놓였다. 이야, 상다리가 휘겠네. 도식은 일부러 분위기를 띄웠다. 윤경은 별것도 아닌데요 하며 웃었지만 눈빛은 시계로 향했다. 아들 준호는 무언가 말하려다 머뭇거렸다. 아버지, 이번 기회에 여기로 이사 오시는 건 어때요? 내가 왜? 집도 넓고 병원도 가까워요. 아버지 혼자 계시는 것보다 훨씬 낫죠. 윤경이 덧붙였다. 네, 아버님. 저희가 모시면 편하시잖아요. 도식은 웃었다. 됐어. 나 아직은 내 손으로 밥 먹고 걸을 수 있어. 식탁 위에 웃음이 순식간에 굳었다. 윤경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래도요, 요즘 어르신들 다 자식이랑 같이 사세요. 도식은 말없이 국을 떠먹었다. 효도도 이제 유행이 있나? 밤이 깊었다. 불 꺼진 거실, 조용한 숨소리. 도식은 물을 마시려다 멈췄다. 거실 끝에서 작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윤경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이번에 아버님이 오셨는데 생각보다 오래 안 계실 것 같아요. 스피커 너머로 들린 박소연의 음성이 낮게 이어졌다. 그럼 이번 기회에 명의부터 정리해도 늦으면 세금도 더 내야지. 그래야죠. 근데 남편이 아직 말을 꺼내질 못해서요. 어차피 오래 못 버티셔. 미리 해두는 게 나중에 편하지. 도식은 숨을 죽였다. 손끝이 떨렸다. 내가 오래 못 버틴다고? 그는 천천히 방문으로 돌아왔다. 벽시계의 초침이 또박또박 울렸다. 방 안의 공기가 싸늘했다. 내가 돈이 아니라 사람으로 보이긴 하는 걸까? 이불을 덮었지만 한숨은 멈추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윤경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으며 밥상을 차렸다. 아버님, 된장찌개 좋아하시죠? 그래, 맛이 좋구나. 도식은 억지로 밥을 삼켰다. 준호는 출근 준비를 하며 아내와 눈빛을 주고받았다. 그 짧은 시선이 도식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준호야. 예, 아버지. 너희 집 참 반듯하더라. 근데 말이다. 사람이 너무 조용하네. 준호는 어색하게 웃었다. 요즘은 다 그래요. 각자 조용히 지내죠. 그래, 그렇겠지. 도식은 그날 하루 종일 밖을 돌았다. 근처 공원을 3바퀴나 돌고 낯선 커피숍에서 종이컵 커피를 마셨다. 노인들이 모여 장기 두는 소리를 멍하니 듣다가 해가 기울 무렵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여니 윤경의 어머니 박소연이 와 있었다. 아이고, 사돈 오셨어요? 예, 어르신. 오랜만이에요. 그녀의 말끝이 낯설게 들렸다. 윤경은 싱크대에서 과일을 깎으며 말했다. 엄마, 이번에 아버님 오래 계시진 않을 것 같아요. 불편하실 것 같대요. 그래. 그래도 이번 기회에 잘해드려. 사람 마음은 모르는 거야. 박소연이 속삭였다. 괜히 일 버리지 말고 조용히 명의만 처리해. 알았어요. 도식은 방문 안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눈을 감았지만 그 말들이 가슴속에 깊게 박혔다. 이게 가족이냐? 이게 사람이냐? 그날 밤 그는 이불을 개고 가방을 꺼냈다. 이튿날 새벽 모두 잠든 시간에 현관으로 나왔다. 신발을 신으며 손을 떨었다. 그때 방문이 열리며 준호가 나왔다. 아버지, 어디 가세요? 집으로 간다.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집이 그립다. 윤경이 부엌에서 나와 말했다. 아버님, 아직 아침도 안 드셨는데요. 괜찮다. 니들 젊은 사람들 방해만 될까봐. 윤경의 입꼬리가 미묘하게 올라갔다. 그 미소를 본 순간
도식은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다음엔 내가 초대할게요, 아버님.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현관문이 닫혔다. 엘리베이터 안 도식은 천천히 숨을 골랐다. 그래, 사람 냄새 맡으러 왔더니 돈 냄새만 진동하는구나. 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그를 맞았다. 겨울바람이 그의 외투 자락을 들추며 속삭였다. 이제 진짜 혼자다. 며칠째 집안은 유난히 조용했다. 장도식 어르신은 창문을 열고 겨울 햇살이 스며드는 부엌을 바라보다가 다시금 전화를 쥐었다. 딸 장수정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가 눈에 들어왔다. 아버지, 요즘 괜찮으세요? 오빠네 갔다 오셨다면서요? 그래, 며칠 있었지. 그래도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오빠도 일하느라 바빴을 거예요. 수정의 말투엔 묘하게 부드러운 온기가 있었다. 도식은 그 온기에 잠시 마음이 풀렸다. 내 목소리 들으니까 마음이 좀 놓인다. 그럼 이번엔 저희 집에 오세요. 예린이도 할아버지 보고 싶대요. 그 한마디에 그는 잠시 머뭇거렸다. 그래, 그래도 딸은 다르겠지. 주말 도식은 손수 만든 장조림과 배추김치 한 통을 들고 수정의 집을 찾았다. 현관문이 열리자 손녀 예린이 뛰어나왔다. 할아버지. 그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우리 예린이 많이 컸구나. 수정은 부엌에서 나와 웃었다. 아버지, 이렇게 오시느라 힘드셨죠? 얼른 앉으세요. 그녀의 손길은 다정했고 차려진 밥상은 정성스러웠다. 오랜만에 웃음이 밥상에 돌았다. 아버지, 요즘은 식사는 잘 챙겨 드세요? 그럭저럭. 혼자 먹으면 맛이 없지. 그러니까요. 아버지도 이제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저희랑 같이 지내요. 그녀의 말이 다정하게 들렸다. 그러나 도식은 어쩐지 그 안에서 익숙한 기운을 느꼈다. 며느리 윤경의 말과 같은 어투, 같은 뉘앙스. 요즘 다들 그렇게 한다는 효도의 포장지에 쌓인 계산된 온기. 식사가 끝날 무렵 예린이 물었다. 할아버지, 나 유학 보내줄 수 있어요? 도식은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유학? 네. 엄마가 그랬어요. 할아버지가 도와주시면 간다고. 순수한 눈빛이었지만 도식의 가슴은 서늘해졌다. 수정은 허둥지둥 말을 받았다. 아버지, 그게요. 요즘 애들은 다 간대요. 조금만 보태주시면 애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보태달라?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냥 부탁드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린 많이 예뻐하시잖아요.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방안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수정아. 네, 아버지. 너희 엄마 살아계셨으면 이런 말 못 꺼냈을 거다. 아버지,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아이를 위해서. 아이는 핑계고 결국 돈이구나. 그 말에 수정의 얼굴이 굳었다. 아버지, 왜 그렇게 몰아가세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래, 너도 아니고 준호도 아니야. 근데 왜 다들 돈 얘기만 하냐? 목소리가 낮았지만 단단했다. 수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도식은 방에서 불을 끄고 누워 있었다. 거실 쪽에서 예린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할아버지가 도와주실 거지? 그래, 걱정 마. 할아버지가 마음 약하시잖아. 그 말이 칼날처럼 꽂혔다. 도식은 천장을 바라보았다. 마음이 약하다고? 그게 죄인가? 다음 날 아침 수정은 다정하게 말했다. 아버지, 오늘 점심은 제가 모실게요. 근처에 맛있는 한정식집 있어요. 됐다. 집밥이 제일 좋다. 그래도 바람 좀 쐬세요. 오랜만에 예린이랑 같이 가요. 그녀는 일부러 웃으며 그의 팔을 붙잡았다. 식당 안엔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직원이 다정하게 메뉴를 설명했다. 아버지,
이 집은 제가 자주 오는 곳이에요. 수정은 자연스럽게 카드를 내밀며 말했다. 그런데요, 아버지. 혹시 집에 있는 그 땅 아직 매물로 안 내놓으셨죠? 그 순간 도식의 표정이 굳었다. 그걸 왜 묻냐? 아니요, 그냥요. 혹시 팔게 되시면 세금 문제도 있으니까 오빠랑 상의하라고요. 그녀의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도식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밥이나 먹자. 그 말 한마디에 수정은 입을 다물었다. 식사를 마친 뒤 도식은 식당 문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겨울 햇살이 눈부시게 내리쬐었지만 마음은 더 싸늘했다. 손주를 품에 안던 따뜻한 감정마저 서서히 식어갔다. 이젠 어디에도 진심이 없구나. 집으로 돌아온 그는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았다. 여보, 결국 딸도 다르지 않구나. 이제 나한테 남은 게 뭐냐?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미소조차 낯설게 느껴졌다. 도식은 천천히 속삭였다. 그래, 이제는 나도 준비해야겠다. 사람들 마음은 돈보다 차가우니까. 그는 오래 묵혀둔 서류 봉투를 꺼냈다. 기부재단 신청서. 손끝이 약하게 떨렸다. 이제 내 재산은 더 이상 상처의 씨앗이 되어선 안 되지. 겨울비가 내리던 오후 장도식 어르신은 낡은 전화기 진동에 잠에서 깼다. 오빠 나야. 옥자야. 여동생의 목소리가 유난히 낮았다. 왜 무슨 일이냐? 오빠 이 말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냥 알아두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숨을 고르는 소리가 이어졌다. 준호랑 수정이 말이야. 지난주에 진선이한테 전화했대. 상속법이랑 보험금 관련해서 묻더라. 상속법? 도식의 손에서 수화기가 미끄러질 뻔했다. 진선이가 변호사잖아. 부모가 돌아가시면 자식이 받을 수 있는 지분이 얼마냐, 유언이 있으면 바꿀 수 있냐, 이런 걸 물었대. 잠시 침묵이 흘렀다. 지금 내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벌써 그딴 걸 물었다고? 그래서 나도 한참 놀랐지. 진선이가 말리니까 그냥 혹시 몰라서라더래. 오빠 무슨 일 있었던 거야? 도식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귀에서 혈류가 쿵쾅거렸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아니다. 다 내 탓이지. 무슨 탓을 해. 오빠는 평생 자식들 위해 살았잖아. 그래서 문제다. 너무 잘해줬어. 전화를 끊고 난 뒤에도 도식은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창밖에는 빗방울이 처마 끝에서 길게 흘러내렸다. 그날 저녁 그는 불 꺼진 거실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첫 장엔 아내와 어린 자식들이 함께 웃는 사진이 있었다. 그때만 해도 세상 그 무엇보다 가족이 든든했다. 이 사진 속 애들이 이제 내 재산을 나눠 먹을 계산을 하고 있다니. 손끝이 떨렸다. 사진이 희미하게 젖어들었다. 여보, 결국 당신 말이 맞았어. 살아있을 땐 절대 주지 말라던 그 말, 이제야 왜 그런지 알겠어. 도식은 조용히 앨범을 덮었다. 이제 믿을 건 자신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신문을 펼쳐보다가 문득 광고 하나에 시선이 멈췄다. 은퇴 후 기부로 사회의 희망을 천사복지재단. 잠시 생각에 잠긴 도식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식탁 위 계산기를 꺼내놓고 메모지에 숫자를 써내려갔다. 아파트 시세, 예금 잔고, 그리고 장례비로 쓸 만큼의 금액. 손끝이 멈출 때마다 그는 중얼거렸다. 내가 죽고 난 다음엔 이 돈이 사람을 망칠 거다. 그는 은행에 들러 통장 내역을 확인했다. 창구 직원이 말했다. 요즘은 미리 상속 준비하시는 분들 많아요. 자식분들께 증여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도식은 잠시 웃었다. 그럴 생각, 이제는 추호도 없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다. 은행을 나서는데
밖에서 누군가 그를 불렀다. 아버지. 돌아보니 장준호였다. 무슨 일로 은행까지 오셨어요? 요즘 이런 데 다니시면 피싱 위험하다니까요. 내 돈은 내가 알아서 한다. 그래도요, 아버지. 미리 상의 좀 하시지 그랬어요. 너랑 상의할 일은 없어. 아버지,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가족인데요. 그 말에 도식이 고개를 돌렸다. 가족이면 그 가족이 살아있는 동안 상속법부터 찾진 않겠지. 준호의 얼굴이 굳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모르는 척하지 마라. 다 들었다. 수정이랑 뭐 했는지. 준호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건 그냥 혹시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요즘 건강도 안 좋으시고. 그 입 다물어라. 도식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다. 내가 병원에 누워 있는 것도 아니고 아직 내 두 발로 걸어 다닌다. 그러니까 앞으로 내 인생에 손대지 마라.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도식은 마음속으로 마지막 끈을 잘라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거실 한가운데 앉아 있었다. 전등이 깜빡이며 어둑한 빛을 흘렸다. 아내의 사진이 걸린 벽 앞에 서서 그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그만해야겠다. 더는 속고 싶지도 미워하고 싶지도 않아. 그리고 작은 서랍에서 인감도장을 꺼냈다. 테이블 위에는 노란 봉투와 한 장의 메모가 놓였다. 천사복지재단 기부 신청서. 그는 천천히 펜을 들었다. 싸늘한 잉크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첫 줄에 이름을 적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다. 눈앞에 떠오른 것은 아내의 미소였다. 그래, 이제야 제대로 사는 거야. 누구한테 휘둘리지 않고. 밤이 깊자 밖에서 바람이 불었다. 커튼이 살짝 흔들렸다. 도식은 창문을 닫고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다. 도시의 불빛 사이로 희미한 별 하나가 반짝였다. 그는 중얼거렸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을 내 손으로 정리할 때가 왔구나. 그리고 천천히 메모지 맨 아래에 사인을 했다. 그 순간 긴 세월 동안 묶여있던 무게가 가볍게 풀리는 듯 했다. 그의 얼굴엔 처음으로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이른 새벽 장도식 어르신은 천천히 책상 서랍을 열었다. 안쪽 깊숙이 넣어둔 인감도장과 통장을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이제는 나도 나를 위해 살아야지. 지난밤 여동생 옥자로부터 들은 자식들이 상속법을 물었다는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살아있는 부모를 두고도 이미 재산 분배를 계산하는 자식들, 그 사실 하나가 모든 걸 정리해 주었다. 그는 방 안에 불을 끄고 오래된 외투를 걸쳤다. 창밖의 하늘은 아직 어둡고 새벽 공기가 쓸쓸하게 매서웠다. 그가 향한 곳은 집 근처 은행이었다. 영업 시작 전 대기석에서 그는 손을 깍지 낀 채 가만히 앉아 있었다. 아내가 떠나고부터 늘 지켜온 집과 통장, 이제는 내 손으로 끝내야 한다. 창구 앞에 선 그는 은행 직원에게 조용히 말했다. 이 아파트 매도 절차 진행해 주시오. 직원이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예. 고객님, 가족분들과 상의는 하셨나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건 제 인생이니까요. 사인을 마치자 마음이 이상하게도 가벼워졌다. 십수년 쌓인 무게가 서류 한 장에 실려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그날 오후 그는 서울을 떠났다. 작은 캐리어 하나, 손에는 낡은 사진첩 하나뿐이었다. 기차 창문 밖으로 빠르게 스쳐가는 도시의 풍경이 지난 세월만큼이나 낯설고 멀게 느껴졌다. 그는 고향으로 향했다. 여보, 나 이제 당신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기분이야. 며칠 후 장준호와 장수정은 동시에 전화를 받았다. 아버지가 집을 파셨다고요? 준호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그게 무슨 말이야? 언제? 이미 서류 다 넘겼대. 통장도 정리하셨대. 두 남매는 서로를 바라봤다. 순간 두 사람의 표정엔 걱정보다는 당혹감이 먼저 스쳤다. 그럼 우리 아무것도 못 받는 거야? 에이, 설마 다 쓰셨겠어. 어디 숨겨 놓으셨겠지. 준호는 즉시 고향행 기차표를 끊었다. 가자. 지금 당장. 며칠째 연락이 닿지 않는 아버지를 찾기 위해서라며 큰 소리쳤지만 마음 한켠엔 묘한 초조함이 꿈틀거렸다. 도식은 고향의 낡은 집 마루에 앉아 있었다. 텃밭에는 새로 심은 상추가 초록빛을 내고 있었다. 바람이 들판을 훑을 때마다 그는 오랜만에 숨을 제대로 쉬는 듯했다. 마을 이장은 반가운 얼굴로 다가왔다. 장 선생, 소식 들었어요. 전 재산을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셨다면서요? 그냥 남은 돈 써봤자 애들 싸움만 날 것 같아서요. 대단하십니다. 요즘 그런 분 없어요. 도식은 그저 웃었다. 대단할 게 있습니까? 이제야 나답게 사는 거죠. 그날 저녁 그는 조용히 기부증서를 꺼내 아내의 사진 앞에 올려두었다. 장도식, 전 재산 천사복지재단 기부. 검은 잉크가 새삼스럽게 묵직하게 느껴졌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이제야 끝났구나. 내 인생의 마지막 계산이. 며칠 후 그를 찾아온 준호와 수정은 마당 앞에서 동시에 멈춰섰다. 허름한 시골집, 벽에는 기부 감사패가 걸려 있었다. 아버지, 이게 대체 뭐예요? 준호가 목소리를 높였다. 도식은 담담히 답했다. 내가 벌었으니 내 뜻대로 썼다. 그래도 그렇지, 저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요? 너희가 내 인생의 상속자였던 적이 있었느냐? 그 말에 준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저희는 그냥 가족이잖아요. 그래, 가족이라면 죽은 사람 유산부터 계산하진 않겠지. 수정이 울먹였다.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제 그만 화 푸세요. 화? 도식은 피식 웃었다. 나는 화 안 났다. 다만 이제는 내 인생에 남은 걸 나 자신에게 쓰려는 것뿐이다. 그 돈 돌려받으세요. 재단에서도 원하면 취소할 수 있다잖아요. 취소? 도식은 고개를 저었다. 그 돈 이미 내 손을 떠났어. 그리고 그게 제일 다행이다. 준호와 수정은 더 이상 말이 없었다. 눈앞에 놓이는 고집스러운 어른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를 되찾은 사람처럼 보였다. 도식은 천천히 일어나 그들을 향해 말했다. 이제 너희도 나처럼 살아라. 가진 것에 매달리지 말고 스스로를 잃지 말고. 그날 밤 도식은 혼자 마루에 앉아 있었다. 별빛이 텃밭 위에 내려앉고 개울물 소리가 잔잔히 들려왔다. 여보, 이제야 당신이 말한 평온이 뭔지 알겠어. 그는 기부증서를 손끝으로 쓸어내리며 미소를 지었다. 돈으로 시작된 세상의 무게가 그 순간 바람처럼 사라지는 듯했다. 초겨울 바람이 들판을 스쳤다. 장도식 어르신은 마루 끝에 앉아 마당을 바라보면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들었다. 고요한 공기 속에서 마음이 평온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이튿날 아침 마을회관 게시판 앞이 술렁였다. 장도식 어르신 전 재산 기부하셨대요. 신문에도 났다더라. 순식간에 소문은 퍼졌다. 누군가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었다. 평생 모은 재산, 사회에 환원한 노인 장도식 80세. 작은 마을은 난리가 났다. 서울에서도 그 기사는 곧바로 장준호와 장수정의 휴대폰에 떴다. 준호는 커피를 쏟을 뻔했다. 이게 뭐야? 아버지가 진짜로 다 줬다고? 수정이 불안하게 화면을 들여다봤다. 그럴 리가 없어. 설마 우리 몰래 그렇게 하셨다고? 둘은 거의 동시에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만 가고 받지 않았다.
결국 그들은 또다시 고향행 기차에 몸을 실었다. 집 마당에 들어선 순간 두 사람은 말문이 막혔다. 낡은 담벼락에는 천사복지재단 감사패가 걸려 있었고 마루엔 기부 증서가 액자로 놓여 있었다. 도식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왔구나. 아버지, 기사 봤어요. 이게 다 뭐예요? 그대로다. 내 손으로 번 돈, 내 뜻대로 썼다. 준호는 얼굴이 붉어졌다. 그래도 자식인데 왜 한마디 상의도 안 하셨어요? 상의할 일이라면 너희가 상속법 물어보기 전에 했겠지. 그 말에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떨궜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수정이 조심스레 말했다. 아버지, 우리가 잘못했어요. 근데 그렇게 다주시면 아버지 생활은요? 나한테는 남은 세월과 이 텃밭이 있으면 된다. 도식은 허리를 펴며 웃었다. 그리고 나 이제 아무에게도 빚진 인생이 아니다. 준호는 여전히 납득하지 못한 표정이었다. 아버지, 그래도 그건 너무 극단적이에요. 세상에 자식한테 아무것도 안 남기는 부모가 어딨어요? 돈이 남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면 나는 실패해도 괜찮다. 도식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너희가 나를 돈으로만 기억하지 않길 바랄 뿐이야. 그날 저녁 세 사람은 마루에 앉아 저녁밥을 먹었다. 오랜만에 가족이 한자리에 있었지만 공기엔 말로 다할 수 없는 묘한 긴장감이 돌았다. 준호는 밥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아버지, 혹시 우리를 용서하신 건가요? 도식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용서? 나는 그럴 마음조차 없다. 원망도 기대도 이제 다 놓았다. 그의 표정에는 이상하리만큼의 평온이 있었다. 밖에서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하얀 눈송이가 하나둘 마당을 덮어갔다. 도식은 하늘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사람 마음이란 게 그래. 눈처럼 내릴 땐 고요하지만 쌓이면 무겁지. 수정은 눈가가 붉어졌다. 아버지,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너희 인생을 살아라. 돈 걱정 대신 사람 걱정하면서. 그는 마지막 숟가락을 들며 덧붙였다. 나도 이제 나답게 살 테니 너희도 너희답게 살아라. 다음 날 준호는 마을버스 정류장 앞에서 동생과 서 있었다. 눈발이 흩날리는 가운데 그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누나, 우리 진짜 아버지 잃은 것 같지 않냐? 수정은 고개를 숙였다. 응, 근데 그건 우리가 만든 일이야. 버스가 들어왔고 그들은 천천히 올라탔다. 창밖으로 도식의 집이 점점 멀어졌다. 한편 도식은 마루로 돌아와 차를 따랐다. 신문 한 장이 바람에 날아들었다. 노인의 기부 마을의 자부심으로. 그는 기사사진 속 자기 얼굴을 보며 웃었다. 이제야 내 이름이 돈이 아닌 걸로 남는구나. 아내의 사진을 향해 잔을 들어 올렸다. 여보, 이제 정말 괜찮아. 나 빈손이지만 마음은 가득하네. 바람이 살짝 창문을 흔들었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눈이 그치고 마을에 봄이 찾아올 무렵 장도식 어르신의 집 마당엔 새싹이 돋기 시작했다. 그는 매일 새벽 텃밭을 돌며 흙을 고르고 잡초를 뽑았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기부한 노인이라 불렀지만 그는 그 말에 별다른 감흥이 없었다. 오히려 홀가분했다. 돈 대신 자유를 얻은 사람에게 세상의 시선은 더 이상 무게가 되지 않았다. 그런데 그 평온을 깨는 전화가 걸려왔다. 아버지, 준호예요. 그의 목소리는 뜻밖의 낮고 차분했다. 서울집 정리하고 내려왔어요. 잠깐 들러도 될까요? 도식은 잠시 망설였다. 그래, 와라. 밥은 먹고 오고. 짧은 대답이었지만 마음 한쪽이 묘하게 흔들렸다. 며칠 뒤 아들 준호가 낡은 승용차를 몰고 마당 앞에 섰다.
그 옆에는 며느리 윤경과 손자가 함께 내렸다. 아버지, 오랜만입니다. 준호가 고개를 숙였고 윤경도 예의 바르게 인사했다. 이제는 진짜 효도하러 왔어요. 그 말에 도식은 잠시 웃음을 지었다. 그래, 효도는 이제 안 해도 된다. 아버지 지난번엔 저희가 너무 경솔했어요. 마음이 급해서 그런 거였죠. 도식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들을 집 안으로 들였다. 윤경은 주방으로 향해 국을 끓였고 손자는 마루에서 텔레비전을 켰다. 그 장면이 낯설지 않았다.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바로 저런 풍경이었다. 그는 그때처럼 밥상 앞에 앉아 조용히 수저를 들었다. 아버지, 이제 저희랑 같이 지내세요. 여기 혼자 계시기엔 너무 외롭잖아요. 혼자가 편하다. 그래도 윤경이 나직이 말을 이었다. 그 돈이야 이미 기부하셨다지만 남은 건 가족뿐이잖아요. 가족은 다시 만들 수 없으니까요. 그 말이 진심처럼 들렸다. 도식은 잠시 눈을 감았다. 이게 또 다른 계산일까? 아니면 정말 후회일까? 밤이 깊어갈 무렵 윤경은 설거지를 마치고 조심스레 방문을 두드렸다. 아버님, 이불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혹시 내일 병원 같이 가드릴까요? 정기검진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그럴 것 없다. 내 손 안 빌려도 된다. 아버님, 저희 진심이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처음엔 저희도 몰랐어요. 돈이 사람을 얼마나 바꾸는지. 근데 이제야 알겠어요. 그게 우리를 망쳤다는 걸. 그 순간 도식은 그녀의 얼굴을 바라봤다. 말없이 눈빛만 교환했다. 그 눈 속에 거짓이 비치는지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는 대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묻겠다. 내가 지금 빈털털이라도 너희는 여전히 날 모실 수 있겠느냐? 그 말에 방안 공기가 멈췄다. 윤경은 잠시 말을 잃었다. 거실에서 준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 들어와.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문 밖으로 나갔다. 다음 날 아침 도식은 혼자 새벽 시장으로 나갔다. 나물 몇 단과 두부 한 모를 사고 돌아오는데 낯익은 차가 골목에 서 있었다. 운전석엔 딸 수정이 앉아 있었다. 아버지. 그녀가 다가와 팔을 잡았다. 저희도 왔어요. 어젯밤에 오빠한테 얘기 듣고요. 그래, 잘 왔다. 수정의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다. 이거요, 예린이가 보냈어요. 할아버지 생신이라고. 상자 안엔 직접 쓴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할아버지, 돈보다 따뜻한 밥이 더 좋아요. 보고 싶어요. 글씨가 삐뚤빼뚤했다. 그 한 줄에 도식의 눈가가 붉어졌다. 저녁 무렵 식탁 위에는 세 가족이 둘러앉아 있었다. 아들, 딸, 며느리, 손자 한때 그를 돈의 원천으로만 보던 사람들이었다. 준호가 잔을 들며 말했다. 아버지, 저희가 너무 늦었죠. 이제라도 제대로 배우겠습니다. 도식은 잔을 들어 올렸다. 배울 건 없다. 다만 돈이 사람을 먹어치우는 걸 잊지 마라. 그 말에 세 사람은 고개를 숙였다. 식사 후 그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 아내의 사진 앞에서 한참을 바라보다 중얼거렸다. 여보, 이놈들 조금은 달라질까? 그의 눈빛엔 아직도 남은 경계와 아주 작은 기대가 함께 비쳤다. 다음 날 새벽 아침 햇살이 마루를 스쳤다. 도식은 상추밭으로 걸어 나갔다. 햇살이 잎끝에 맺힌 물방울을 비췄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세상 일도 이 상추처럼. 마당 건너편 마침 문 앞에서 손자와 딸이 손을 흔들었다. 아버지, 밥 드세요. 그는 천천히 대답했다.
그래 간다. 햇살이 그의 뒷모습을 길게 비쳤다. 이제 진짜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했다. 겨울의 끝자락, 눈이 희미하게 녹아내리던 날이었다. 장도식 어르신은 낡은 나무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작은 난로 위에서는 주전자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봉투를 꺼내 새하얀 편지지를 펼쳤다. 손끝이 떨렸지만 마음은 잔잔했다. 그래, 이제는 말로가 아니라 글로 남겨야겠구나. 그는 펜을 들어 첫 줄을 썼다. 사랑하는 준호, 수정아. 한 글자 한 글자 오래 눌러 적었다. 아버지는 이제 진짜로 빈손이 되었다. 하지만 이 편지만큼은 너희에게 남기고 싶다. 잉크가 번지자 그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보았다. 마당에 상추밭은 하얀 눈에 덮여 있었다. 그래도 눈 사이로 푸른 잎 몇 개가 꿋꿋하게 솟아 있었다. 그 모습이 꼭 자신 같았다. 세상에 다 주고도 남은 아주 작은 생명 하나. 그날 오후 마을 우체국에 들른 도식은 천천히 창구 앞에 섰다. 직원이 봉투를 확인하며 물었다. 보내실 주소는 맞으신가요? 그래요. 이게 내 마지막 편지니까 꼭 전해줘요. 직원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네, 어르신. 분명히 전달될 겁니다. 그는 고맙다며 미소를 지었다. 봉투 위엔 또박또박 적혀 있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마아파트, 장준호 장수정 귀중. 도식 어르신은 우체국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회색빛 구름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었다. 그 빛이 어쩐지 아내의 손길처럼 따스했다. 여보, 이제야 마음이 가볍네. 며칠 뒤 서울의 아들 집으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준호는 퇴근하자마자 식탁 위에 봉투를 집어들었다. 아버지 글씨다. 그는 순간 멈칫했다. 윤경이 조심스레 물었다. 열어봐요. 준호는 숨을 고르고 봉투를 찢었다. 편지는 짧았다. 돈으로 사는 효도는 오래가지 않지만 진심은 평생 남는다. 이제 너희가 누군가의 부모가 될 때 그 말의 뜻을 알게 되겠지. 내가 가진 건 사라졌지만 너희가 잃은 건 마음이라는 걸 꼭 기억해라. 그래도 아버지는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다. 마지막 줄에 잉크 자국이 번져 있었다. 아마도 그가 편지를 쓰다 눈을 닦았던 모양이었다. 준호는 그 자국을 손끝으로 더듬었다. 말없이 한참을 앉아 있었다. 윤경은 부엌 문틈에서 조용히 그를 바라봤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한편 같은 시각 장수정도 편지를 받았다. 딸 예린이 옆에서 함께 읽어내려갔다. 엄마, 할아버지 진짜 멋있다. 수정은 대답 대신 눈을 감았다. 진심은 평생 남는다. 그 문장이 오래 귓가에 맴돌았다. 그녀는 편지를 접어 가슴에 품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다. 아버지, 이제야 알아요. 그게 사랑이었다는 걸. 며칠 후 장수정은 혼자 차를 몰고 아버지의 고향으로 향했다. 도로 위엔 잔설이 남아 있었고 차창 밖으로는 겨울 들판이 길게 펼쳐져 있었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낯익은 기부감사 현수막이 바람에 나부꼈다. 장도식 어르신의 뜻을 이어받아 지역 복지센터 개소 예정. 그 문구를 본 순간 준호의 눈가가 젖었다. 그는 천천히 차를 세우고 내렸다. 텃밭 앞엔 삽자루를 기대어 둔 채 앉아있는 아버지의 사진이 있었다. 그 사진 속 미소가 너무나도 평온했다. 아버지. 그는 무릎을 꿇었다. 이제야 왜 그러셨는지 알 것 같아요. 바람이 불자 상추 잎이 바스락거렸다. 마치 대답이라도 하듯. 그날 밤 서울로 돌아온 장수정은 딸 예린에게 편지를 내밀었다. 이거 잘 간직해라. 이건 내 증조할아버지 마음이다. 예린은 조심스레 봉투를 열었다.
이 글씨 따뜻해. 그녀는 그대로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그 순간 도식이 남긴 진짜 유산이 세대의 벽을 넘어 이어지고 있었다. 다음 날 도식의 집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들었다. 빈 의자 위엔 그의 모자가 놓여 있었다. 그 옆엔 편지 초안 한 장이 남아 있었다. 끝까지 사랑하려면 먼저 내려놓아야 한다. 그 글귀 아래 희미한 웃음 자국이 잔잔히 남아 있었다. 바람이 불어 커튼이 살짝 흔들렸다. 그리고 햇살이 모자 위에 내려앉았다. 조용한 집안에 따뜻한 공기만이 남았다.